아니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전 중국 때문이다. 네,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싸지 않다. 워낙 싼 중국이 있어서 신고가 행진 뭐 하는데도 싸니까 성장률이 1% 후반 아니면 2% 정도 간신히 턱걸이 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이유는 뭐 네, 오늘 모신 분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투자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또 직접 투자자문사를 또 인수하셔가지고 이제는 더 가지신 그 인사이트 이걸 아주 현장에서 아주 크게 날리실 것 같아요. 뭐 저희야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액티브 펀드가 아니고 이제 자산 배분 펀드니까 그런 면 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운영에 녹아넣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옛날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거시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운용이라는 게 뭐 결국 거시경제 환경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더 그 친화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이게 민감하게 거시경제를 좀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4년 한 해 어떤 해가 될 거라고 좀 보세요? 뭐 골디락스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안정 성장의 안정 물가, 저물가를 뜻하는 용어인데 뭐 이런 골디락스 환경이 올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한 해 내내 이렇게 논란도 있고 또 이 정말 골디락스가 이어지면 적어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미국장은 진짜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아무튼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는 뜻이고 이 좋은 경제를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대응 또 이게 정말 되겠냐 같은 이런 논쟁들이 올해 한 해를 아마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착륙,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뭐 저도 틀렸고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금리 인하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플레는 맞췄죠. 인플레가 2023년에 계속 약화될 거고 연말쯤 되면 3%도 깰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뭐 결국 미국의 PC 디플레이터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연말에 3% 깨고 내려간 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인플레 전망은 잘 맞췄는데 금리 인하는 틀린 게 저도 경기가 좀 나빠지는 징후가 나오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금융장세가 출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은 그냥 바로 실적 장세로 갔잖아요. 그러네. 그만큼 경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주 즐겁게 틀렸는데 이제 왜 틀렸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의 기업체들이 미국에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한 해 미국으로 대략 한 300억 불 이상 간 것 같아요. 직접 투자가. 근데 이게 벌써 2021년부터 3년째.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무역 장벽을 피해서 또 탈중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들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직접 투자가 가며 미국 제조업체들이 일단 건설 투자를 주도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요인이 이민이 제기된 거. 이민. 예, 그래서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인구 이동들이 제약돼 있다가 작년에 폭발적인 이민의 물결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요새 사실 해외에서 E9 비자라고 해서 그 뭐죠 산업연수생 비자라고 불리는 비자를 통해서 올해만 한 16만 명 이상 정도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동력의 부족 속에서 또 코로나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시 노동시장에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랄까 그런 걸 주는 과정에서 경제가 노동시장이 특히 엄청나게 지금 강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하는 원동력이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은데요. 하여튼 이러한 온기가 한국에도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신흥국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나온다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올해 신흥시장은 그 이제 좀 안정된다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아, 그래요. 양극화. 아, 잘 되는 것만. 예, 그러니까 인도가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그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1년 내내 저렇게 박살난 상황에서 이머징에 대한 관심 자체는 사실 별로 없고 이머징이라고 들어오기보다는 중국보다는 인도로 돈이 들어왔다. 또는 뭐 이제 다른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바벨 전략 한번 써보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인덱스 비중대로 쫙 깔아두는 거 말고 차라리 대만이나 중국을 한번 비중을 올려보고 저 반대편에는 저 인도나 인도네시아 요새 좋았던 데들을 이런 바벨 전략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뭐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중국이 대만 침략하는 거에 대한 걱정, 또 그렇죠. 중국의 디플레 걱정. 이 속에서 사실 같이 지금 대만이랑 중국이랑 또 사실 한국도 작년에 글로벌 어려웠죠. 증시 대비해서는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기가 좀 잘 풀리면 위에 탄력은 있으니까 거기 좀 투자해보고 대신 그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 탈중국 혜택을 보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저 인도 같은 시장에 대한 관심, 이제까지 좋았던. 예, 거기에 대한 걸 양쪽 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한국, 뭐 홍콩, 애매하네요. 예, 태국,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죄송합니다만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대신 양 끝을 한번 베팅해 보는 게 올해 이머징에서는 재밌는 전략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아주 좋았던 데, 아주 나빴던 데를 양쪽을 다 같이 사고 어정쩡한 데는 다 비우는 거죠. 하긴 그래요, 맞아. 안 좋다고 해서 그게 계속 안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거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 어차피 이머징은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좀 그런 전략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모든 거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이 키워드가 좀 존재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달러는 자연스럽게 약세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문제가 많은 나라가 세상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걱정하는 거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가하네. 저는 그 정도 레벨이다. 뭐 당장 우리가 중국 한번 딱 쳐다보는 순간 거기 디플레가 난 나라인데 그렇죠. 예, 거기 뭐 정신 없을 거고 미국 같은 나라 보고 있으면 저 기축통화지만 저 나라 저렇게 자살자도 많고 최근 들어서 그 절망사, 중독사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게 나라가 되는가 싶을 정도로 미국도 내부를 뜯어보면 엉망이고 뭐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면 하마스랑 전쟁하는 나라 유럽은 뭐 경제 성장이 장기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지나서 지금 15년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유럽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엉망인데 비해 한국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아니,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전 중국 때문이다. 아, 중국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글로벌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안 떨어지냐 하면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이제 적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고 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 중국 위엔화가 약세로 가면 또 우리나라도 쓸려가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나라 내부 문제,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문제다 이러면 중국의 저 헝다부터 컨트리 가든까지 상위 업체 다 망한 나라들한테 비하면 우리나라야. 뭐 물론 충격은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증시는 올해 기대가를 좀 낮추자. 그 얘기는 외국인의 자금도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싸지 않다. 아, 밸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맨날 싸다는 걸로 이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좀 소구하는 나라인데 워낙 싼 중국이 있어서. 아, 하긴 지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콩 H 쉐어 같은 경우는 PBR이 0.5배인가? 그리고 중국도 역사적인 평균 PBR이 한 1.8배, 뭐 1.7배 되는 나라인데 지금 1.1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BR 한 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국 역사적인 평균 PBR이 1.1배 정도니까 뭐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싼 정도인데 딴 나라들은 너무 싸니까 심지어 일본도 역사적 평균 PBR보다 싸니까. 아, 그래요? 이제 일본을 언제부터 평균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요즘 뭐 신고가 행진 뭐 계속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싸니까. 아, 예, 그만큼 일본이 그 전에 너무 쌌던 거. 너무 저평가돼 예, 있었군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렇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살 때 샀으면 정말 다들 떼돈 벌었는데 그때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 대한 신뢰가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아직은 싸다고는 말할 수 없는 뭐 레벨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비싸진 않다 일단.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 한국이 우리도 안 비싼데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 남아 있는 건 이제 경기인데 경기 모멘텀인데 일본 기업들 실적 보면 역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뭐 맨날 어닝 쇼크 중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에서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머징 내에서 사자 그러려고 보니까 중국 대만이 너무 싸고 또 반대편에 탈중국하면서 혜택 보는 나라들도 또 아직 모멘텀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어정쩡한 편인 거죠. 그래서 나쁘다가 아니라 매력이 떨어진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닝 쇼크 좀 끝나야. 근데 지금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 시장, 뭐 중국 증시를 표현하는 게 또 홍콩 증시니까 보면은 지금 우리 홍콩 ELS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그 피해.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홍콩 ELS가 그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등이 크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네, 제가 그 의견이죠. 아, 제가 이제 맨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ELS 낙인돼서 결국 이제 홍콩 주식을 받으신 분들이 홍콩에 대해서 뭘 알고 뭐 또 홍콩의 매력이 있어서 사신 게 아니라 그냥 은행 예금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조금 더 준다니까. 좀 더 준다니까 투자했다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홍콩 주식을 받아 들고서 낙인이 된 다음에 그걸 가만히 보유할 것 같지가 않아요. 팔 가능성이 있고 그 매물이 나오면 시장이 이제 좀 한번 돌아설 만하지 않냐. 또 그때가 중국 전인대 그 국회 열리는 시기인데 올해 저는 중국이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경기 부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쓸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봄부터는 중국 증시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냐. 근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면 되냐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분할 매수. 왜냐하면 뭐 중국 사람들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 분명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뭐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구환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가전제품 가져오면 새 걸로 바꿔준다든가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준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화끈하게 펼치던 나라였던 것 같은데 왜 요새는 돈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린 데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예전만큼 모멘텀이 없어서 할 것 같긴 한데 언제다라는 타이밍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양매수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 전략이죠. 그래서 이머징 중에서도 이렇게 양쪽에 극단에 있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지 뭐 거기가 매력 있어서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시장이 한번 튄다면 위로 간다면 여기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낙인되는 그 전인데 그게 몇 월 달이죠? 보통 이제 3월 말에부터 3월. 열려가지고 이제 그 정협이랑 이제 전인대 하는 게 3, 4월이라고 3, 정시 4월. 일정을 볼 수 있죠. 한 4월까지가 이제 분기점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ELS 만기도 그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1월하고 3월 뭐 이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3월에가 사실 더 많은 것 같던데 일단 뭐 안타깝죠. 네. 그 낙인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 그 노후 자금들이고 참 안타까운 돈들인데. 뭐 이제 불안전 판매 문제들 가지고서
앞으로 기나긴 소송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우리 금융업계에서 파는 상품들이 독일 국채 DLS 때도 그랬고 아, 맞아요. 헤리티지 펀드도 그렇고 예전에 키코인가? 키코 때도 그때 중소기업 대표들 그때 힘들었었고. 그게 이제 제가 KB은행 다닐 때였는데 진짜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금융업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처음 뭐 고객들을 만날 때 항상 고객들의 질문이 그러다 또 사고 나고 뭐 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신이 그렇죠. 금융은 신뢰인데. 예, 그래서 참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났고 하면 홍 박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홍 박사님 회사는 괜찮냐 뭐 문제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 상품에 대한 구조 이야기보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그 프리즘 우리 홍 박사님 그 회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가고 있나요? 예, 저희는 뭐 좀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 자산 배분 타겟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그쪽에 전업이니까 그래서 보통 뭐 재발 투자를 하실 때 달러 자산 절반, 원화 자산 절반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중립형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산의 한 절반은 해외. 절반은 국내 하는데 이제 그 쪼개는 게 한 10개 정도로 쪼개죠. 많네요, 분류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전문 투자자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주식 채권에다가 이제 금을 비롯한 이런 대체 자산까지 좀 그리고 현금도 자산이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자산을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쪼개므로써 성과를 국민연금을 좀 복제하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뭐 작년에 12% 났다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은 깨먹을 때 손실이 날 때는 좀 적게 손실이 나면서 이익은 좀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펀드나 연금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제일 성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시를 다 해주시니까 그걸 잘 복제해서 또 비용 좀 적게 복제하자 이런 전략이죠. 그렇군요. 참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건 이 경제 전망 이게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길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올해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상고하죠, 상조하고 뭐 이러면서 예상하는데 사실 맞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그 역술가를 찾는 심정. 그래도 뭔가 위안을 얻고 싶고 혹시 또 미리 이렇게 얘기 들으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추리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 낫다. 작년 뭐 성장률이 1% 후반 아니면 2% 정도 간신히 턱걸이 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정부가 재정을 좀 쓸 것 같고 두 번째 작년보다는 올해 수출이 그나마 좀 나아지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렇게 많이 줄이다가 약간이라도 늘려주는 쪽이고 더 나아가서 수출도 계속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10월, 11월부터 지금 안정적으로 좀 돌아서고 특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조선 수출이 이제 코너를 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예전 한때 2010년대 전후에는 조선이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었잖아요. 그쪽이 일단 살아나면 자동차도 지금은 못 버티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반도체 업황 조금만 살아나고 조선만 돌아서면 작년보다 우리나라 수출 그래도 한 플러스 10% 나지 않겠냐? 그러면 뭐 아까 그래서 주가가 10% 오른다고 그런 건데 한국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랑 주가 상승률은 사실 같이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그래도 한 2% 초중반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뭐 한 2.4 봅니다. 2.4. 진짜 작년에는 그 IMF, 세계은행 뭐 여러 그 국제 공인기관들서부터 자꾸 경제 성장률을 자꾸 우리 깎아가지고 갈수록 막 불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올해는 좀 예상보다 좋은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상보다 이제 좋으려면 이제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중국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경제를 살리려면 화끈하게 뭘 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좀 풀던가 뭐가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간 벌기,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예전에 이제 그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던 2008년 9년에 그 중국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14, 15년 지나면서 이제 이번에 참 많이들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좀 여러 가지 리스크에서 좀 다양하게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자산 배분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좀 어떨 때 늘려야 되나 하면 폭락할 때 늘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라면 올해는 작년에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주식 비중을 예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면 비중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라고? 이제 사람들의 선호마다 다 다른데 저희는 전체 자산에서 한 40% 정도가 주식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